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선박을 정거한 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로 47일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장관들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1조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는 7조 1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바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상당수 언론 기사들은 하청 노동자들이 30%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 아닌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조선업 불황 당시 원청 직원 임금이 3% 깎일 때 하청 직원들은 30%를 삭감하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온 만큼 이제는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달라는 건데요. 하청업체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에서 기성금이라 불리는 공사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임금 인상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원청과 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 있는 주문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청업체에게 제조 원가보다 낮은 거래 대금을 지급해오다가 공정위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권력 투입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아닐까요?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노 갈등이 격화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요.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일부가 오늘 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한 송환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어요. 약 한 4분 분량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네. 이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에 이 저항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음성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에 당시에 찍은 사진을 이제 국회 언론에 제공을 했는데 네. 이 사진에 보면은 일부 인원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이 찍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영상도 존재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개인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 이거를 공개한다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북송 당시에 촬영했던 사진을 공개한 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통일부 직원이 찍었다고 하는 걸 뒤늦게 찾아내서 굉장히 신속하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전에 사진을 공개했을 때하고 이제 별도의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또는 그것을 확인하자는 취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딱히 그런 건 또 아니어서 사진하고 비슷한 맥락과 내용이거든요. 좀 음성도 없는 상태 아니에요? 음성이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예. 이 음성들에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북송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 저항했고 뭐 이런 과정들을 그냥 보여주는 수준에 불과한 거여서 예. 이게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공개했어야 되는지 여러모로 이제 의문이다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동영상은 그동안 어디 있다가 나온 것이냐 이런 것도 의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직원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것을 영상을 찍어서 갖고 있다가 뒤늦게 내놓은 것이면 그 과정도 좀 의문이 되는 거고 이런 이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현장에서 직원이 또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거냐 그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 과정에 대해서 통일부는 이 직원이 공무 중에 영상을 찍은 것인데 개인적으로 찍은 것이지만 공무 중에 찍은 것이고 이 영상을 따로 통일부 컴퓨터에 보관을 하고 주변에 이제 일부 인원들도 같이 이것을 본 바 있어서 이거는 공무 중에 일단 찍은 영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궁금한데요. 일단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 공개에 대해서 선정적인 장면을 공개해서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취지 아니냐.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요.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이런 일에 현안이 되는 것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 효과도 없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탈북 이 선원들, 어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애초에 자강도로 넘어가려고 했고 그게 실패하니까 남쪽으로 내려온 것인데 순수한 귀순자라면은 왜 남쪽의 군을 만났을 때 귀순 의사를 안 밝히고 이틀간 도망을 다녔겠느냐. 그리고 그때 순수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왜 북에 인도를 했겠느냐. 흉악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과 공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범죄인으로서 인도를 한 것이다. 재차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기순 의사가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북송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강제로 이제 북송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다 이게. 그리고 판문점이 좋은 의미로 어쨌든 남북 간에 이렇게 좀 대치가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장이 되는 그런 장소임에도 네. 이렇게 인권 유린이 된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신구 권력 간 충돌 양상도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흉악범 추방 사건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북송 어민에 대해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북한이 먼저 송환 요청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국내법에 의하면은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 네. 이들의 기순의사 표명 시점 또 방식에 비추어서 이 기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과정을 보더라도 통상의 기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추방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이제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 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직접적인 이제 신고 권력 간 충돌 양상 이것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영범 이 홍보수석은 이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면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개변이다라면서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한 것이냐라고 반문을 했고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다라고 다시 이제 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죠. 모든 국가의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외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얘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 지난 정권이 했던 일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얘기여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아니면은 즉답을 피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강릉의 우모 씨의 아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사적인 인연으로 채용된 거 아니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질문은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을 피하고 그냥 넘어간 그렇죠. 거예요? 최소한의 입장 표명 자체도 자제한 거죠. 근데 이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논란에 대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연고주의로 회귀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이 무슨 가족회사이냐.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지역 선관위원회 자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추천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다고 하면 대단히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 북한 선원들의 북송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 주장하는 거를 거론을 하면서 네. 인사 인사 참사 문제까지 해서 이 두 개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하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 하태경 의원이 MBC 라디오에 나와서 이 대통령실 취업 문제에 대해서 국민 관심사니까 살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채용과 관련돼서도 같이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오모 씨의 부친이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 선관위원이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로 연결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연좌제 아니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도 KBS 라디오 출연해서 국정동력을 발목을 잡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는 야권의 모습은 지나치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쇠고기 촛불시위 대자비 같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 당내에서는 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취하는 태도가 이런 방식이 맞냐라고 하는 또 반론 내지는 반발도 있어서 여러모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사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발언이 이번 논란을 좀 더 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설명 방식이 대단히 이제 좀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네. 지난 15일에 이 오모 씨를 애초에 이제 자신이 추천을 했다 이 점을 이제 밝혔는데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인 오모 씨의 자제가 이 채용이 됐다라고 하는 보도였기 때문에 네. 그게 아니다 내가 추천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우모 씨가 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부터 이제 봉사활동을 했고 그 인연으로 이 캠프에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인수위 거쳐가지고 이 대통령실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장제원 의원에게 압력을 내가 가했다. 근데 처음엔 자리가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넣어줬다고 하는데 7급으로 넣어준 줄 알았는데 9급으로 넣은 것을 이번에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9급이기 때문에 임금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인데 최저임금 받고 강릉 촌놈이 서울에서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 상황인데 네. 이 해명도 이제 부적절하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인사다라고 하면 이 우모 씨의 부친이 이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 선관위원의 아들 자제를 대통령실에 채용하도록 청탁을 받은 것이 되니까 이게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지적으로 불이 옮겨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랄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때 지금 이제 채용 청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그 직원이 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00만 원을 좀 후원금을 그렇습니다. 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어찌됐든 서로 갈등설이 나왔었던 권성동 직무대행하고 장제원 의원 뭐 같이 식사하고 한 번 브라더는 영원한 브라더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제원 의원이 권성동 직무대행 발언 비판하고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다. 하지만 할 말은 한다는 분위기인데 네.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이 무척 거칠다.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뭐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이런 거 거친 표현은 삼가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이 아니고 태도를 본다.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장 의원의 쓴소리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이 이 과정에 대해서도 좀 나름의 입장을 밝혔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장제원 의원한테 추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고 추천을 받았을 뿐인데 이 다양한 경로로 추천받은 인사 대상자들을 이 출신 그룹을 나눠서 적절히 배분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누구의 추천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인사팀에 넘긴 것이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이 대상자의 세평, 능력, 선거 공헌도, 이력 등을 고려해서 직급을 부여하고 발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7급을 부탁받았는데 뭐 9급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 기억이 없고 네. 다른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우조선 파업 사태와 관련해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오찬 주례회동을 했는데요. 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돼서 법치주의가 확립이 돼야 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 종식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관련 상황 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좀 더 극복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라고 이미 지시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단계를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기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렇습니다. 주례회동에 앞서서 이제 소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를 통해서 이 47일째 계속된 이 파업 장기화로 조선업과 경제가 보는 피해가 막대하고 대우조선 노사,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서 이걸 이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 보고까지 끝나고 나서는 정부가 관련 담화문도 발표를 했는데 이 점거농성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중단해 줄 것을 촉구를 했고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도 예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권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노총이 성명을 냈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투쟁을 종료하라고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이 어려워지던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자라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7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하청 노동자들 해고했다. 그리고 5년간 실질 임금의 30%를 삭감했다. 그런데 이 삭감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상회복을 해달라는 건데 오로지 법과 원칙이라는 말뿐이라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계속 하청업체와 교섭을 진행을 해왔는데 정부의 담화문 때문에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 하면서 대우조선의 실질적 주인인 산업은행이 나서야 해결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국가 극으로 엇갈렸어요.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선업계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 분담의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 점거 농성은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정치 테러 행위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근데 노조 파업의 테러 행위를 언급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테러라는 건 좀 더 심각한 상황이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하청노조가 주장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원청인 대우조선이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개입할 근거는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청노사가 해결해야 될 일을 원청과 주주에게 떠넘기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지금 파업에 들어가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산업은행 부행장단 등을 이제 만났고요. 이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의 55.7%를 가진 대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라고 또 촉구를 했습니다. 네. 빨리 원만하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또 국회가 이 문제 지금 대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야가 약속했던 재헌절까지도 원구성 협상 타결짓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17일까지 한다 이렇게 국회 약속을 했는데 네. 17일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약속을 또 했습니다. 오늘은 21일까지 꼭 한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네. 이게 권성동, 박홍근 양당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1일까지는 꼭 합의한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한 거고요. 예. 대신에 20일과 21일 날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을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대정부 질문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이제 정상화해서 가동을 하기로 한 거죠. 네. 여기에 더해서 20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도 합의를 했는데 이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총 13명으로 구성이 되고 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게 되고 활동기한은 오는 10월 말까지인데 이 경제 관련 현안이라든가 지금 민생 관련 현안을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쟁점이 뭡니까? 지금 일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놓고 계속 이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진표 의장이 절충안을 제시를 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야당이 과방위원장 맡는 거를 전제로 여당의 정무위원장 포함한 주요 상임위원장의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로 과방위를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방송 분야 이렇게 두 개 소관 상임위로 나눠서 여당은 과학기술 분야 상임위를 맡고 야당은 방송 분야 상임위를 맡아라.
이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양쪽 다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중재안도 지금 소용이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과정에 또 여야가 충돌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협상에 악영향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합의된 국회 일정에서도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이런 게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전 정부 정부 간 정면 충돌 양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당정이 추진하는 세법 개정안 오늘도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에 법인세이나 또 다주택자 세제 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법안 처리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원구성 협상이 잘 될까 21일 완료하겠다라는 약속 이번에는 지킬 수 있을까? 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 좀 바꿔볼게요. 오늘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어요.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이 외교장관 회담 열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논의를 했는데요.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대담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진 장관의 경우에는 이 하야시 외상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실질적 행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책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측은 여전히 이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내는 것인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겠고요.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강제징용 피해자 측 입장을 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주요 판단 중에 이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는데 지난 2차 민간협의회 자리에서 외교부 관계자가 본사안은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취지의 이런 언급을 했다.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제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불법 행위와 관련돼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이 식민지 시기의 강제 동원에 대해서 일본 기업만의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동 불법 행위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이 다른 나라의 어떤 사람 또는 회사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할 때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나라가 보장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도록 상대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외교적 보호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 외교부가 판단을 했다면 그 근거가 있을 테니까 지금 밝혀달라라는 건데 이 문제가 결국은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이 해결 방법의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재명 의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어요. 그렇습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아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 헌화하고 묵념을 했는데요. 참배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그 속에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국가 미래를 도모했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내는 게 정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의 정신을 주장하면서 잘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참배를 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 입문했던 서른 의원은 사법 리스크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전 의원을 또 겨냥한 메시지를 내기도 하던데요. 이 당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쟁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의제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서른 의원의 주장 종합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겠죠.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매일같이 자살 시도자 구조 신고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SNS를 살펴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데요. 오늘은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을 운영하는 유규진 단장님 연결해서 어떤 계기로 일을 하게 되셨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현재 이제 감시단은 그 2018년도에 이제 설립한 그 비영리 단체인데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자살 예방하고 이제 자살 감시가 있습니다. 근데 자살 예방은 이제 사전에 또는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측면이 좀 강하고요. 예, 자살 감시는 이제 상담을 포기하거나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 자살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실행 중인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면서 이제 생명을 이제 지켜내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은 단장님인데요. 단장이면 함께하는 단원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체라고 해서 좀 규모가 있는 그 성격으로 좀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현재 그 다른 분은 없고 그 단장이 이제 저 혼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죄송스럽게 앞서 오프닝에 변호사라고 잘못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변호사 사무장으로 네. 활동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본래 직업은 변호사 사무장이고요. 예. 그 본업의 외로 자살예방 감시단으로 해가지고 그 공익적인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혼자 시민단체 활동부터 지금 변호사 사무장 역할까지 또 하시려면 네. 아무래도 바쁘시기도 하고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제 본때 이제 직업이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이 자살 그 감시하는 부분들이 이게 자살이라는 부분들이 1시간에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2분 아니면은 3시간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자살한 지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수시로 이제 감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잠을 못 자고 그런 이제 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좀 극복하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잔다고 하면 굉장히 좀 일상생활하는데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렇게 힘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이제 자살 예방 감시단을 이제 운영을 한 계기가 예. 이제 2018년도 전에도 동반 자살이나 이제 청소년의 자살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예. 그리고 여러 뉴스에서도 이제 동반 자살의 이제 문제점이나 심각성 부분들을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살률은 이제 줄어들지 않고 이제 소중한 생명들이 동반 자살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제 합리화되면서 이제 동반 자살이 이제 결행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그 단체를 이제 운영하게 된 것이죠.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전혀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제 본업이고요. 자살 예방 감시단은 그 본업을 하면서 이제 부수적인 그 공익적 예방 활동이기 때문에요. 전혀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SNS를 살펴보다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 후에 어떤 도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럼 게시글만으로는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이제 초반에는 이게 자살 예방 종조업법이 있었는데요. 그 종조업법에서는 그 외로 이제 별도로 이제 대상자를 특정하려면 영장이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인 신고를 할 때, 수인을 신고를 할 때,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영장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네. 이제 통지수사 협조로 인해 가지고 영장 없이도 바로 즉시 이제 대상자를 이제 특정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SNS는 여러 이제 암시글들이 있는데 그 암시글 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적은 다양한 글이 있고 사진이나 영상이나 어떤 테스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면은 1차적으로 대상자가 특정이 되기도 하고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특정되기가 어려우면은 그 이외에 다른 대화법을 통해서 이 대상자가 어디 살고 지역은 어디고 그리고 어디 학교 다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나름대로 여러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즉시 112 신고를 하면요. 경찰이 이제는 그 통신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조를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넘게 구한 목숨만 수천 명이다. 이렇게 제가 네. 들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제 긴급하게 이 사람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경험하시다 보면은 SNS나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은 딱 느낌이 옵니까? 제가 지금 이 활동을 거의 오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은 거의 국내에서도 저 혼자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나름대로 이제는 자세한 주제 평가 기준 척도를 제가 만들어 놨고요. 네. 예, 그리고 각각의 이제 SNS, 이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 영상을 통해가지고 이제 댓글을 다는 글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어떤 통지사 협조를 요청했었을 때 회신해주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제가 이제 신고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 기억에 남는 게시글이나 또 도움을 줬던 경험 있으시다면요? 기억에 남는 분들은 이제 많이 있죠. 구조한 것 중에 청소년과 이제 성인을 각각 예로 이제는 말씀드리면요. 한 청소년이 그 트위터에 그 약물 과다 복용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결행 중인 거를 이제는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119하고 동원해가지고 이제 대상자는 이제 구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폐쇄병동에 이제 입원하더라도 학생한테 이제 휴대폰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학생이 이제 신고한 사람이 이제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저는 이제 신고를 할 때는 제 익명을 이제 보장을 이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상자는 이제 누가 신고했는지는 이제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고일이 이제 원망하는 글들이 발견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점차 아이가 이제는 치료의 호전을 느끼면서 이제 살려줘서 너무 고맙다는 글들을 이제 적었을 때 좀 보람을 느낀 그 부분이 있었고요. 예. 이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어느 대교에서 이제 투시라는 이제 정보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대상자는 이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고 몇 시에 어디에 투시할 거라는 어떤 일부 정보만 이제 알고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있었는데 느낌이 조금 쎄해서 그냥 그 대교 부근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경찰에 일일이 신고를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가 돼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이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거의 한 자정 전 예. 전후라서. 그런데 한 분이 오른손에 이제 소피백 하나를 이제 들고 있었고, 네.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왠지 이분이 이제 투신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경찰한테 이분이 투신 대상자다라고 이제 지목을 해줬고, 결국은 그분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투신하려고 이제 그 대교로 갔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조했던 이제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이렇게 의심스러운 곳이 있다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기도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경찰하고 좀 소통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예. 그런데 요즘은 직접 현장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드물고, 가급적이면은 일일이 이제 문자 신고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수시로 저는 이제 긴급 신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는 사실은 누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경찰도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변에 혹시 네네. 도와주시는 분들, 경찰이든 주변에 변호사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네. 어떠세요? 좀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자살이라는 이제 부분이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는 자살 예방 상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청소년이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들의 이제 자살 예방을 이제 방지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예. 그냥 저는 죽을 사람을 찾아서 이제 조기에 이분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응원은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모로 저희 이제는 이런 힘든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시지는 않죠. 그렇군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자살 예방 대책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네네. 이제 청소년 자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런 정책,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요.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 부분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더 진화되고 있고, 많이 이제는 뭐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그 산하에 있는 뭐 자살예방 기관에서도, 그리고 정신건강 이제 정신센터에서도 많이 그 예방 상담을 이제 통해 가지고 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부분들을 많이 확립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청소년이 이제 자살을 이제 시도할 때 대체로 이제는 제가 자살자들하고 직접 이야기해보거나 아니면은 자살자들이 이제 남긴 유서, 그 암시, 징후 이런 것들 분석했었을 때, 네. 좀 부모님과의 대화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청소년들이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자기가 우울감이 있었는데 이제 이 우울감을 다른 친구한테는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 혼자 수가리하는 발생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청소년들이 좀 부모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도 이제 부모님하고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네네. 좀 이런 자살 예방 상담 부분들도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능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꾸려나가고 싶으신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는 뭐 개인적이지만 국제자살예방협회 이제 정회원으로 가입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예. 이러한 뭐 해외주 인프라이랑 이제 국내 뭐 자살예방 센터나 상담을 통해 가지고 좀 자살의 감시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알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양한 책을 이제 집필하면서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여러 이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더욱더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들으시고요.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5543님께서요.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 일반인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혼자서 밤새면서 상담한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한테 박수 보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919님께서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절박한 심정으로 택할 수밖에 없는 자살을 막아주시니 존경합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응원 메시지, 감사하다는 메시지 보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 대신 전해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SNS 자살 예방 감시단의 유규진 단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선진국이 저럴 수 있지? 늘 앞서간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실상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도전적인 네. 제목의 책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좋은 말로 도전적인 거고 네. 흔히들 이제 어그로를 끌기 좋은 제목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제목만 보고 산 책이 몇 권 있어요. 예전부터. 낚인다고도 맞아요. 정말 낚여서 산 게 제 고등학교 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예. 에리 프롬 책이니까 사실 철학 사회 쪽 이런 거잖아요. 그 이제 쉬울 줄 알고 샀다가 아주 사랑의 기술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게으름을 위한 찬양, 네네. 버트란드 러셀의 너무 좋잖아요 제목이.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네. 제목만 보고 산 겁니다. 내용도 몰랐고. 네.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요? 네.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다. 선진국인 줄 그렇죠. 알았더니 그렇죠. 선진국이 아니더라. 네. 뭐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제목만 봐도 너무 흥미진진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지도 책에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방송국이 아니라 타 방송국, 예. S 방송국 기자 출신이세요. 거기서 이제 일본통으로 들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일본 사회 뭐 법,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면에서 일본이 과연 선진국인가를 분석한 책입니다. 정확하게는 일본이 왜 지금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왜 그렇게 그 현상이 나타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길래 그러니까 결국 원인을 찾아보자. 그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찾아보자.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90년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네. 일본은 없다. 아, 그렇죠. 그것도 웬 기자가 네. 일본 특파원을 갔던. 네.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네. 쇼크를 줬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일본이 완연하게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선진국으로 비춰졌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책을 사서 읽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일본은 어떻게 보이는지 네. 그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가장 비교가 되는 게 정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정치 귀족이 있다고. 그렇죠. 일본은 정말 정치가 가장 별로다라는 얘기를 일본인들 스스로도 해요. 네, 일본은 자기 스스로 경제는 인류, 정치는 삼류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봉건 시대 겪고 네네. 난 다음에 메이지 유신 겪고 네. 그러면서 그때 귀족이 지금도 귀족이더라. 네, 네. 뭐 이럴 정도로 네. 그렇게 뿌리가 깊더라고요.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한 번 나오면 그 아들의 손자까지 대대로 세습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아들과 손자가 없으면 자기 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라도 세습을 하잖아요. 1990년 이후에 일본 총리를 지낸 11명 중에 네. 8명이 세습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로서는 사실 물론 우리나라도 없다고는 말할 수는 네, 없는데 네. 있기는 있지만 일본처럼 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집안 대대로 정치인 집안이다. 그렇죠, 그렇죠. 정치가 직업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각종 비리 스캔들 뭐 이런 거에 계속 그리고 일본도 계파 정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런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이 저자의 이야기는 민주주의가 패전 이후에 억지로 도입된 게 문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라든가 정신 같은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없이 그냥 패전했으니까 네. 승전국에서 이거 갖다 붙여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붙였는데 외면만 갖다 붙였지 그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걸 이해하고 갖다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딴판의 그 민주주의나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 일종의 군국주의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 네. 패망하고 난 네. 다음에 미국이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갖고 들어와서 그렇죠. 네. 주입시킨 그 체제를 받아들였다. 네, 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선진국이라고 인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정치는 아닌 것 같고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뭐 지금도 전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는 뭐 3, 4위를 다투는 국가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90년대만 해도 미국이 1위였고 경제대국으로 예. 2위가 바로 일본이다. 예. 그런 얘기가 또 많았고 예. 자기들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이 강했죠. 경제만큼은 그래도 인류다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 그러니까 1989년에 보면 글로벌 시가총액 20개 기업 중에 일본 기업이 14개가 있었답니다. 네. 그 20개 중 대단한 거죠. 14개니까 예. 과반이 넘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일본 경제 전성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2020년에 그걸 세보니까 예. 글로벌 시총 20개 안에 기업이 몇 개 있나 세보니까 0개예요. 아, 그래요? 한 개도 없었고요. 36위에 오른 토요타 자동차가 제일 순위가 높았다고 하죠. 근데 과거 뭐 한 90년대까지만 가더라도 네. 우리가 일본의 문화시장 개방하는 거 네. 개방하면 우리 다 죽는다. 아.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됐어요. 일본 문화를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만화가 먼저 성공을 해요. 예, 예. 드라마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만화를 기반으로 네, 해서 코난 하잖아요. 같은 것들, 뭐 네. 100권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만화가 성공을 하면 그것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라마 실사화가 돼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게 그렇다고 다 터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유가 뭐냐? 그게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뭐 하나가 잘 되면 예. 그러니까 영화사나 방송사나 출판사 광고사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프로젝트를 해볼래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제작위원회라는 방식으로 프로덕션을 만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영화사, 방송사, 출판사, 광고사들이 다 종합적으로 참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러면 그 오너가 이거 한번 크게 밀어나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탁 해서 모험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조금씩 참여했으니까 안전지향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도 IP가 유명한 알려진 거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드라마 실사라고 이렇게 안전지향적으로 그런 것들만 걸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전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맨날 비슷한 것들만 양산되더라라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요.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최근 일본의 변화라고 하면 10년, 20년 사이에 네. 급격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잃어버린 20년 이렇게도 표현하는 건데 일본이 선진국이라는 착각. 일본이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네. 진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안전지향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하던 대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거거든요. 그럼 변화에 적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한국은 오히려 이 사이엔 문화적으로는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내수 시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거죠. 내수 시장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안전하게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난 얘기를 들었지만 네.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에 팬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내수 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드라마가 되면 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 안에서의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것이 그다지 공감받지 못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일본이 1억 2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만 잘해도 먹고 살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통할 만한 것들만 안전하게 내자. 그 문화적으로든 어떤 그 전자기기도 그렇잖아요. 전자기기도 세계 표준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본 안에서 잘 팔릴 것들, 네. 내수 시장 같은 것들을 네. 하고요. 뭐 일본 차 같은 경우도 일본에는 한국 차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네. 거의 90% 이상의 일본 사람들은 내수 차를 쓰니까 그런 식으로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도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다가만 파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충분히 소비 시장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는 네. 그나마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적지 않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일본 내수 시장만 보고 파는. 그렇죠. 네. 뭐 그건 말고도 다른 제품들도 다 그런 식이다. 네.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다. 네. 이제 이런 건데요. 그 우리가 일종의 없는 데에서 마구 섞여가면서 외국 문화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문화도 뒤섞여가면서 네. 거기서 뭔가 좀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고 외국에 뭔가 팔기 위해서 막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하고 완전히 그렇죠.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만 팔아봤자 이게 시장이 사실 얼마 크진 시장이 얼마 않으니까. 없고 하나는 성공했을 때도 두 번째 편은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좀 글로벌하게 어떻게 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네. 여기는 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요즘의 문화 동향을 보면 애니메이션 이런 걸 봐도요. 네. 되게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신들이 잘 나갔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든가. 네네. 드라마도 다시 리메이크 한다던가.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메이지 유신 때 한참 막 으쌰으쌰하고 했던 그런 때를 얘기한다든가 최근에 귀멸의 칼날이라는 그 재패니메이션이 엄청 또 히트를 쳤는데 그것도 일본의 그 어린 친구들이죠. 소년의 무용담 같은 것들이거든요. 저도 하도 제 아들이 봐가지고. 네. 저도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열심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재밌게 보긴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자꾸 희구하거나 네. 우리가 그때는 굉장히 잘 나갔는데 네. 왜 그럴까? 근데 그때는 하나로 단합돼서 그랬던 건 아닐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로망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네. 그런 걸 아직도 일본은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닐까? 네. 일본 콘텐츠 소비하면서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일본 사회를 우리가 평가하고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네, 네.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책을 좀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좀 다르다라고 하지만 진짜 다른 것인가? 과연 그런가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부터 성공 방정식에 갇혀가지고요. 네. 이 정도 했으면은 그냥 이거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뭐 문화적인 거는 그래도 K 콘텐츠 같은 것이 터졌지만 기업에 나가는 행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고요. 뭔가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많이 좀 없는 게 사실이고요. 네. 또 하나는 카르텔 같은 것들. 그러니까 새롭게 산업이 치고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기존의 그 이익단체죠. 네. 기존의 이익단체가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카르텔 같은 경우도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고. 뭐 일종의 갑질,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술 탈취,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네. 독과점. 네. 그 뭐 직업적으로도 이런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뭐 AI로 인한 변화들을 못하게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는 그 일본과 많이 다른가? 이런 기득권들의 카르텔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에 막혀가지고 혹시 비슷한 길을 걷진 않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네, 일본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정치의 역동성을 경제에다 심으면 어떨까?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경제가 좀 가지고 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고 나면 바뀌고 상품 바뀌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심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역동성을 경제에 조금 더 주입시키는 좋죠.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 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신경하게도 오늘 여기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 강원 산지는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게 끼겠습니다. 전라권에는 새벽까지, 경북권 남부와 경남권, 제주도는 아침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오는 곳 있겠고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광주 25도 등 전국이 21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 전국이 27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2도 내외로 올라 더운 곳이 많겠고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도에 너울에 의해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고 내일까지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 동해 먼바다에는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6.2도, 습도 78%입니다. 박성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상상만 하던 일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에게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혁신가인가 몽상가일 뿐인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일 겁니다. 상용 전기차와 재활용 가능한 우주 발사체 개발에 도전할 무렵만 해도 그에 대한 평가는 몽상가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에 성공하자 알고 보니 혁신가였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죠. 9년 전 꿈의 친환경 열차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기 고속열차가 진공 상태에 가까운 터널 속을 최고 시속 약 800km로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8천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1.8km 길이 시범 구간까지 건설했지만 실제 주행 속도는 60km.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머스크는 포기하지 않고 올해 다시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결과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미래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겠죠. 왜 갑자기 일론 머스크 얘기냐 하실 것 같은데요. 스위스가 도시와 도시를 잇는 지하터널로 24시간 화물을 옮기는 새로운 운송 시스템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위스는 내륙 국가에서 선박을 이용해 해상 운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을 옮기려면 도로나 철도에 의존해야 하는데 경제 발전으로 수요가 증가한다고 계속 무한정 시설을 짓기도 어려운 일이겠죠. 완전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 나온 것이 바로 지하 물리망이었다고 합니다. 스위스가 구상 중인 방법은 지하를 향해 수직으로 화물을 내려보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레를 닮은 전기차가 받아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형태라고 합니다. 주행 속도가 크게 빠르진 않지만 교통체증이 없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배송 시간이 길게 걸리진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설 비용인데요. 70km 시범 구간을 만드는 데에만 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을 들여서 2031년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갈수록 화물 운송 부담이 커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 최소한 몽상가든 혁신가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하는 제가 너무 몽상가 기질이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We get it almost every night when that moon is big and bright. It's a supernatural del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 here is out of sight. They don't bark and they don't bite. They keep their screws to keep it tight. Everybody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in the moonlight, dancing in the moonlight. Everybody's feeling warm and bright. It's such a fine and natural sight. Everybody's dancing. 탐로드의 댄싱 인 더 문나잇 들으셨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발견 드시고 8356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받아들일 때는요. 스위스 지하 물류터널 흥미로운 기사라 찾아봤어요. 지하 화물 운송 시스템 발상도 실현도 신박했지만 2045년까지 건설 추정 비용 300억 달러. 비용은 모두 민간인 부담하며 공적 재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광주 지하철 2호선 구간 설치 효용성에 의문을 가졌던 1인으로서 누먼 SOC 사업 그만하고 우리도 좀 견실한 방향에 세금을 쓸 수 있다면 이란 부러운 마음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물론 8356님 의견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사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내용까지 다 전해드리기에는 좀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실제로 좀 찾아가지고 보셨던 것 같아요. 또 공적 재원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민간 비용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민간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뭔가 어떻게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가는 일에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견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취자분들 의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의견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9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철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50대도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4차 접종 대상자가 늘어나서 50대 이상, 그다음에 18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장애인과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도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4차 접종의 대상은 50세 이상의 연령층과 18세 이상의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에 입원하거나 입소하거나 종사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확진자 폭증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9시까지 지금 7만 명이 넘은 확진자 숫자가 집계가 된 상황이거든요. 오늘 하루. 네, 오늘 하루 지금 9시까지만 해도 벌써 이 정도로 집계가 되면 7만 497명인데 일주일 전이면 11일이죠. 예. 같은 시각에 35,805명이다. 그러면 비교해보면 1.97배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PCR 검사를 하는 선별진료소나 아니면 신속항우검사를 하는 병원에 굉장히 많은 검사자들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사실 오늘 발표된 숫자만 해도 지난 월요일 기준으로 12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26,299명이었거든요. 이제 주말이었으니까 휴일이랑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여파로 오늘 발표된 숫자와 오늘 지금 9시까지 집계된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 이상의 4차 접종에 관심이 좀 쏠리긴 하는데요. 근데 오늘 하루
이 50대가 사전 예약을 한 수치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약이 시작된 오후 4시 50대 신규 예약자가 13만 1,482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고 뭐 자녀 백신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만 예약은 하시고 8월 초부터 이제 접종을 하시게 되는 건데 50대 인구의 1.52%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선은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됐다는 건 당국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네. 거리두기 단계를 예전처럼 강화할 가능성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4차 접종 확대는 사실 고위험군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는 고민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3차 접종을 맞고 나서 넉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보통 맞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3차 접종 후에도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으신 분도 확진된 날부터 최소 석 달이 지나고 나서는 맞으려고 하면 맞으실 수는 있습니다. 권고는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으신 분도 4차 접종을 맞으시는 게 권고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차 백신을 맞고 한 달 안에 감염이 됐다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확진 날 아니고요. 예.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넉 달 뒤에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기관에 근무하시는 50대 후반인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세종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백신을 맞는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수치이긴 하네요. 네. 7만 명을 넘어섰다. 근데 내일 아마 최종 집계된 수치는 이거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9시까지니까. 지금 그 당초 사실은 10만 명이 되는 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라고 했는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지만 3만 8천 명 거의 절반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확진자 증가세가 좀 더 가파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관련된 소식은 또 계속 정리를 해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신 4차 접종 대상이 되신 분들은 접종 여부 꼼꼼히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하대 사망 사건 가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살인이 아닌 중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요. 네. 이 이유가 뭡니까? 우선 중강간치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냐면 폭력이나 폭행에 의해서 예. 상대방이 저항을 못하는 상황에서 성폭행이 진행이 되면 강간 혐의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 가해자가 아니라 제3의 요인에 의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말하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해서 중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근데 형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간과 중강간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치사이냐 살인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 상황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만약에 살인 혐의를 인정을 하게 되면 징역 20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이라고 하는 혐의랑 살인이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치사 혐의 말하자면 범행을 하고 나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과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추락을 했잖아요. 예. 이 피해자가. 근데 그 추락을 했을 때 밀었느냐 밀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뭐 CCTV가 있다든지 목격자가 있다든지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성폭행한 혐의는 인정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절대 밀지 않았다.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범행을 저지른 행위가 있었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에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의 대화든 어떤 행위가 오고 가지 않았겠어요? 네. 근데 한 사람은 결국은 추락해 숨지는 이런 상황이 상황까지 없다는 연결이 거죠.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랑이가 있다가 실수로 추락을 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이런 경우에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가 스스로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여성이 복도 창문에서 추락할 수 있는지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네. 상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창문틀까지가 한 1m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실랑이를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미뤘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창틀하고 외벽에서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움직였는지 동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적이 드문 학교로 데려가거나 술을 마실 때부터 과음을 유도해서 범행을 계획적으로 계획했을 가능성들도 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 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미리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난 주말 가해자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제 피해자의 신상도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2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하대 가해자 신상, 뭐 인하대 강간 살인범 신상 이런 설명과 함께 어떤 남성의 사진, 네. 이름, 학과, 나이, 전화번호, 인스타그램 계정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남성이 활동하는 동아리와 과외 사이트 등록 정보 같은 세세한 정보들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정보들을 SNS에 많이 남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또 애초에 보도가 됐을 때 이 학교 이름도 알려지기도 했고 이래서 사실은 신상 정보를 캐려고 하면 얼마든지 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이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확산적인 정보가 그 가해자의 정보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본인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범죄자로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확산시키시면 본인이 또 가해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 가족의 직업이나 본가 위치까지 공개가 되면서 고향에 대한 비하 여론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상털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요. 한쪽에서는 공익을 위해서다. 말하자면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해서 벌 주자.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선을 넘었다. 이건 엄연한 불법이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일종의 사적 보복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는 사적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감을 표출하는 건 피해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자제되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신상을 찾는다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익명이라고 하는 담장 뒤에 숨어서 일부 누리꾼들이 무분별한 2차 가해까지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온라인 여러 커뮤니티에 이 피해자의 신상을 캐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글들이 눈에 띄는데요. 뭐 피해자의 신상을 묻는다든지 심지어는 외모를 언급하는 내용들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심각하게 본 대목은 뭐냐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다. 이런 거를 두고 또는 그것도 피해자 탓이다. 그다음에 의상을 혹시 이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옷을 입은 건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돌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글들인 경우인데요. 이건 사실 도를 넘은 추측이고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특히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한 제2차 가해에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2차 피해 범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가해가 잇따르고 있으니까 공동 TF를 꾸려서 유가족, 학교본부, 총학생회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언론 보도를 포함해서 온라인에서 비윤리적인 보도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보 채널을 운영을 하고 법적인 방안을 통해서 대처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인하대에서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오늘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운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또래 캠퍼스의 여학생에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내 순진 학생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이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찾아서 추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장도 방문해서 추모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학교로 화환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학교 네. 측에서 화환을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서 보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고 또 유가족 뜻과 상관없이 보낸 화환들인데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유족들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막지 않기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유언비어도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교직원들이 유가족 뜻과 상관없이 화환을 철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번지고 있는데 사건 조명을 통해서 2차 가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유가족 요청에 따라서 추모 공간도 철거하고 화환도 반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거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요. 예.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법 체계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신도 일부 깔려 있는 거 아닌가. 네. 우리라도 나서서 그래야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사회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지나면서 자주 보는데요. 언제 공사 끝나나? 언제 공사 저랑 끝나나? 똑같은 생각하셨군요. 네, 그런 예. 생각했어요. 광화문 광장 공사가 이달 말 마무리되고 다음 달 6일 광장이 개장한다고요? 네, 지금 공정이 한 91%가량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09년에 이제 광화문 광장은 만들어졌었는데 박원순 시장 임기 때인 2017년에 재구조화가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사가 2020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1년 9개월 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새로운 그러면 광화문 광장은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우선 면적과 녹지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총 면적이 기존보다 2.1배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광장 폭도 35m부터 60m까지 1.7배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무를 많이 심어요. 키 큰 나무 300그루를 포함해서 5,000그루를 심으니까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나무를 심으니까요. 사실 너무 무더우면 이 광화문광장 지나가면 뜨거운 열기가 아래로 밑에도 돌바닥이잖아요. 네, 그래서 무릎까지가 막 뜨끈뜨끈한 네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기 때문에 5년에서 한 10년쯤 후면 어느 정도 그늘이 좀 만들어져서 녹지가 좀 햇볕을 피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세종로 공원 앞에 역사 물길이 조성이 되는데요. 네. 1392년 조선이 건국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연도별로 생긴 그 스토리텔링 공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앞에 터널 분수랑 한글 창제 원리를 담은 한글 분수가 생긴대요. 네. 되게 궁금해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게 원래 될지. 분수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형태로 바뀔지도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이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 재현 시설들이 막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군부가 있었던 그리고 4원부가 있었던 자리, 병조가 있었던 자리 이렇게 해서 재현 시설들이 또 구현이 되니까 그건 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광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분출했던 곳이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는 여기서 허가 신청서에서 받아야 되나? 네네. 여기가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곳인데 다음 달 8일부터 광화문 광장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사용은 22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지나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위에 뭐랄까 차벽같이 이렇게 조금 뭔가 담장 같은 걸 설치해놔서 이렇게 잘 안이 잘 안 보이진 보여요. 않으더라고요. 나무 심은 거는 이렇게 보이긴 하던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광화문광장 다시 넓혀서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언론에서 차 막힌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양쪽 중에서 한쪽 아예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별로 요즘에 안 막히거든요. 저 지나가면. 그렇죠. 예. 너무 그 당시에 지나치게 가볍게 그랬던 거 아닌가. 네. 근데 원체 이제 통행량이 많았었고 우회하는 것이 괜찮나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또 이제 광장이 오픈되면 어떨지는 익숙해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쪽으로 이제 피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일단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참 궁금하고. 궁금합니다. 딱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종대왕 동상 네.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세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세수를 하고 계세요? 네. 목욕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매년
그 세척을 해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먼지도 너무 많이 날리고 하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공사를 하고 또 코로나가 있고 해서 그동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대왕 얼굴 곳곳에 이렇게 오늘 세척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 책도 들고 계시고 의자도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세척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달 그 광화문 광장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 세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번 달 29일까지 12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고압 세척기로 물 청소를 하고 네. 특수 보호제로 또 동상 마감 처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여기가 이제 오래 있었던 데다 공사 분진이랑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오염 물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여서 좀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27개월 만에 이루어지는데요. 4월 달에 고압 세척기를 통해서 동상 세척을 하는데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때문에 물 청소를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떤 모습일지.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4배로 불려주는 청년 통장이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데 네. 아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예. 우선 다음 달 5일까지, 그러니까 8월 5일까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내일 저축계좌라고 하는 게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예.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적립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씩 더 보태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기 때 본인이 낸 건 360만 원이지만 정부에서 보태준 360만 원, 그러니까 720만 원에다가 적립금 예금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1,000만 원 안 되겠네요. 예, 하여튼 네.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제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청년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씩 더해줘요. 그럼 3년이 지나면 1,440만 원의 적립금이랑 예금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입 대상이 조금 까다로운 게 만 19세에서 34세 일하는 청년. 여기까지는 뭐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거예요.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되네요. 일단. 네, 있어야 되고 네. 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2년분 붙다가 월급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200만 원 넘었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럼 붙다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계산을 했을 때 내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적용하면 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잖아요. 네. 그럼 주휴성까지 포함해서 지금 191만 4,400원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조금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에는 201만 580원이니까 최저임금을 받아도 여기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청년들이 속한 가구 소득이 있는데 중위소득 4인 가족 기준으로 512만 원, 네. 요 100% 이하 가구 재산은 대도시에서 3억 5천만 원. 그다음에 중소도시는 2억 원, 농어촌의 경우에는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하다가 200만 원 넘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집은 어려운데 대기업에 다닌다. 네. 그럼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무실한 복지 정책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가입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나 거주하시고 계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 이제 29일까지는 오부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다가 만약에 오부제가 지나고 나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청년층을 위한 금융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세금으로 B2 청년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뭐 이게 공정이 맞느냐. 예. 뭐 이런 이제 반발이 있는데 금융위가 예. 오늘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4일에 금융 부분 민생안전과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라는 지적들이 네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에서 50% 감면해주는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나 뭐 이런 데 투자해갖고 실패했어요. 그럼 그 부채를 국민이 부담한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청년층을 위한 금융 혜택이 또 주어지면서 40, 50대들은 가장 무거운 나이를 지나고 있는데 우린 또 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브리핑을 직접 하면서 취약층의 채무 조정은 가상자산 등의 비투한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취약한 계층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일반 국민과 취약층에 대한 종합 대책이다라고 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원금을 탕감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자를 이렇게 줄여주는 것인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충분히 재산과 소득 조사를 해서 실시하겠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네. 날씨 얘기 좀 해보자. 마지막으로 짧게요. 서울 오늘 하늘 맑았지만 남부 지역엔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어요. 네. 앞으로 제주하고 최대 40mm, 영남에 5 내지 20mm의 비가 더 내릴 예정이고요. 내일 아침이면 비는 좀 잦아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전남 고흥에만 130mm의 누적 강수를 보였었는데요. 네. 내일부터는 중남부 할 거 없이 무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도 오늘 22.5도였는데 10도 이상 올라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파티게이트에 이어 거짓 해명으로 사퇴 압박을 받았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 7일 결국 사임을 발표했죠. 후임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40대로 인종적으로나 성별적으로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신임 총리 누가 될까요? 그런가 하면 극심한 경제난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스리랑카에서는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국외로 도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사태는 개발도상국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지도자 사퇴 이슈가 있는 두 나라 영국과 스리랑카의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사임 발표했는데 이 습관적인 거짓말 정치가 불명예스러운 퇴진을 자초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가디언지가 존슨 총리의 거짓말 그리고 규칙을 무시하는 태도가 그의 추락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존슨 총리가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전 국민에게 봉쇄 조치가 내려졌을 때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관저에서 집단으로 술을 마시는 파티를 열었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파티 스캔들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처음에 의혹이 제기됐을 때 했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몰랐다. 계속 여러 차례 거짓 해명을 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보수당에서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신임 투표까지 실시됐는데 간신히 살아남아서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또 거짓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집권 여당 부총무의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 의원을 존슨 총리가 임명을 했는데 지난달 30일에 성추문으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도 3년 전에도 성비위 사실이 있었다는 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존슨 총리가 나는 그때 거는 몰랐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 해당 사안을 과거에 보고받았던 정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말을 이제 바꾸게 됐는데 이후에 이제 5일에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등 측근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뭐 내각 인사부터 당 요직 인사까지 44명이 며칠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다 그러니까 붕괴될 위기에 놓이니까 결국 그 압박을 이제 이기지 못하고 7일에 보수당 당수에서 사임한다. 총리직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디언이 처음에는 거짓말이 개인에게만 피해를 줬는데 이게 점점점 정당과 정부에도 해를 가했다. 총리로서 규칙과 법을 어긴 존슨 총리가 태연하게 법을 위반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요. 이게 존슨 총리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보수당 책임도 그런 큰 게 아니냐. 왜냐하면 거짓말 이력 사실 이제 정치인에 입문하기 전에도 기자 시절에도 이제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력을 잘 알면서도 보수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총리로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당도 알면서 지금 눈 감아줬던 게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우리식대로 말하면 내로남불과 거짓말. 네, 그렇죠. 정치인한테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당내에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뭐랄까요?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보수당 당대표 경선하면은 명문대 출신의 부유한 백인 남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그런 현상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2차 경선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2차 경선에 올라간 게 6명인데 절반이 인도와 아프리카계 이민가정 출신의 비백인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절반보다 많은 4명이나 되고요. 존슨 총리가 이제 당선됐던 2019년 경선 때를 비교해 보면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후보가 10명이었는데 1명만 비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인구 구성 비율에 비춰보면 더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국은 백인이 전체의 87%입니다. 아시아계가 6%, 흑인이 한 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수당 당원만 놓고 따져보면 이 백인의 비중은 95%까지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당대표 후보자의 구성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영국의 탈인종주의 신호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회적 소수가 여성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보수당이 선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마거릿 대처가 첫 번째 여성 총리였는데 보수당이었고요. 네. 두 번째 여성 총리였던 테리사 메이도 보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지금 6명 중에 4명이 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 번째로 여성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도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노동당은 지금 여성 총리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러네요. 그런 대목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후보가 6명인데 지금 다 40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로 이루어졌다 후보가 그런 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인과 네. 비백인이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소구사회에서 네. 백인 구분하거나 네. 비백인 구분하는 게 피 한 방울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백인은 그러면 다 백인끼리만 그러니까요. 네. 자손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네네. 비백인이면은 한 번이라도 그렇죠. 뭐 비백인하고 섞이면은 비백인으로 불려버리는 네네. 이 구분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외양으로라도 그게 많이 이게 지금 백인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인종적인 다양성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각에 네. 좀 그런 다양성이 들어가야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경선 때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펼쳐진 것만 해도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는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이끈 사람이 캐머런 전 총리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캐머런 전 총리가 2005년에 39세의 젊은 나이로 보수당 대표로 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예. 그때 했던 얘기가 변화를 위해 보수당의 얼굴을 바꾸겠다라면서 소수인종 인재들을 영입하는 데 적극 나섰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소수인종 보수당 의원이 2명뿐이었어요. 그리고 2001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캐머런 전 총리가 지역 당 조직에 젊고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발굴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워라 이렇게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지금 1, 2차에서 1위를 차지한 수낙 전 재무장관들이 그때 발탁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런 흐름이 존슨 총리 시절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비교적 젊은 소수인종 출신이라고 해서 다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의 정치 의제를 내놓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강경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2차 경선에 진출한 소수인종 후보가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브렉시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반이민 정서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그런 점도 간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의외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고 또 이민자 출신이지만 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영국 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르완다로 보낸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 방안에도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이 소수인종 후보들이 백인보다도 더 하얗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인종적 다양성은 일단 구성을 했지만 네. 누가 되든 강경 보수적인 성향은 다 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당 경선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그렇죠. 자꾸 드는데요. 백인이 87%, 비백인이 13% 굳이 네네. 뭐 구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소수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주류보다 네. 더 한 주류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이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14일에 이제 경선 2차까지 끝났는데 일단 1, 2위를 차지한 후보들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1차, 2차 투표에서 다 1, 2위가 이 같은 후보들이었거든요. 네. 1위는 수낙 전 재무부 장관, 2위는 페니 모돈투 국제통상부 부장관이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5명까지 추려졌어요. 그래서 20일에 이제 최종적으로 2명을 확정해서 전체 보수당 당원의 우편 투표를 거쳐서 9월 5일에 새로운 당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1위를 차지한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 올해 42살입니다. 네. 젊은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인도계 이민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요.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금융계에서 일하다가 2015년부터 보수당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재무부 차관, 재무부 장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그런 네. 길을 걸었었어요. 그래서 차기 좀 유력한 총리 후보군 중에 하나로 좀 거론이 됐던 적도 있고 무엇보다 수낙 전 장관이 5일에 존슨 전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재무장관직에서 사임을 해서 이게 존슨 총리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약간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고요. 만약에 이 수낙 전 장관이 총리가 되면 지금 영국에서 인도계 총리는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수당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인종 당 대표와 총리가 되는데 아직 확실한 승기를 잡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1, 2차 투표에서 2위를 한 모돈투 부장관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평당원 사이에서 인기가 1위였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다 1대1로 가상대결을 붙여봤는데 다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최종 이제 2명으로 좁혀지게 되면 결국 모돈투 부장관이 영국의 차기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돈투 부장관이 이제 그 캐머런 내각, 테리사 메이 내각에서 여러 장관직을 거쳤어요. 근데 존슨 정권의 2인자였던 수낙 전 장관과 다르게 존슨 내각에선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존슨 총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사임을 했는데 존슨 총리랑 관계가 있으면 좀 같은 부류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돈투 부장관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소수인종인데 왜 이렇게 강경 보수일까 아이러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수낙 전 장관 아까 이력을 보시면 정말 정통 엘리트 코스를 그러네요. 다 밟았고요. 그리고 인도의 부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초정점에 서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관보다는 서민적인 배경을 모돈투 부장관이 지녔으니까 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은 오히려 더 많이 얻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만 단점이 대중적 인지도가 좀 낮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브렉시트와 관련된 경제 분야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영국이 굉장히 안 좋은데 경제 분야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지금 흥미로운 건 존슨 총리가 이제 물러나면서 차기 당대표를 뽑는 경선에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하지만 수낙 전 장관만은 안 된다라면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낙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줄줄이 다 사임을 하면서 결국 존슨 총리가 물러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수낙 전 장관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그런 입장을 존슨 보이고 총리 있습니다. 답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존슨 총리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쪽 지지를 계속 네. 표명해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존슨 총리 사퇴하면 네. 좀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영국의 어떤 입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까? 그 존슨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부터 러시아에 대한 비난 수위를 굉장히 높였었고요. 대러 네. 제재를 적극 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와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요. 4월에는 G7 정상 중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죠.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 돼줬는데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사임 발표가 나니까 전화통화를 하면서 슬프다. 존슨 총리에게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일단 존슨 총리는 자신이 물러나더라도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외신들은 차기 총리가 누가 되든 존슨 총리와 큰 틀에서 같은 입장은 지켜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스리랑카 얘기 좀 해볼까요?
스리랑카 대통령이 퇴진 요구 시위를 견디다 못해 결국 이제 반정부 네. 시위에 밀려가지고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외로 도피를 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7월 9일에 그 독재와 실정에 따른 경제난에 분노해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궁과 총리 관저를 장악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고타바야 대통령이 인근의 공군 기지로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통해서 13일까지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이후에 군용기를 그러니까 사임을 하지 않고 군용기를 타고 몰디브로 갔다가 네. 몰디브에서 떠나면서 자신이 임명했던 위크레마싱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한다라고 얘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 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싱가포르가 최종 목적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많아요. 다른 곳으로 또 떠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싱가포르에 가서 이메일로 사임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크레마싱해 총리가 사실은 워낙 이 대통령이 사임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도 사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직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일단 스리랑카 의회가 2024년까지 이제 고타바야 라자펙사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자녀 임기를 소화할 대통령을 20일에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대통령을 축출했던 것인데 네. 그 배경엔 아무래도 경제난, 경제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인데요. 2020년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스리랑카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인 관광 분야가 붕괴됐어요.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스리랑카 관광 산업이 2018년에 5조 7천억 원 규모였어요. 국내 총 생산의 5.6%를 차지했었는데 2020년에 이게 9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GDP에서 비중이 0.8%로 줄어들게 됐고요. 이제 국가 경제를 떠받치던 또 하나의 기둥이 국외 송금이었는데 이것도 크게 줄어들었고 외환위기와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도 감세 정책, 예산 관리 부실 같은 정책 실패도 지금 일으켰습니다. 네.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타격을 또 한 번 입혔어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네.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스리랑카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국민들이 식량이나 연료, 의약품 같은 필수품을 구하지 못하는 고통을 받아왔어요. 정부가 별다른 해결 조치를 내놓질 못했고요. 결국 스리랑카 정부가 4월에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5월 18일에 공식적 디폴트 상태로 그때부터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통화기금하고 긴급 구제를 신청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5일에 위크레마싱해 총리가 국가 파산을 결국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빚이 많은 데다 국가 부채가 많은 데다가 그 코로나19 때문에 관광객이 끊기니까 네네. 달러를 벌어들 수 있는 방법은 네네. 없고 기름값이나 유가가 막 폭등하니까 그걸 사들려 올 수는 없으니까 전혀 없죠. 결국은 뭐 경제난에 빠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삶이 피폐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땔감으로 뭐 그 생활을 요리를 한답니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면서요. 천연가스로 요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다 치솟았으니까요. 지금 66조 원 정도 규모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스리랑카가 32조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올해만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랑 지급해야 될 이자가 9조 원 가량인데 지금 원금은 전혀 갚을 수가 없고요.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통화 가치가 80% 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입품을 좀 가져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좀 안 좋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더 악화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의 식료품 물가가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57%나 올랐습니다. 어휴. 지금 휘발유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국영 주유소는 일단 문을 닫았어요. 인도 회사가 운영하는 주유소만 하루에 딱 한 번 판매를 하는데 가격이 3개월 동안 2배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사실상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스 수입이 막히니까 나무를 사다가 마당에서 불을 떼서 요리를 하고 하루에 이제 낮에 3시간이나 단전이 이어지고 지금 기초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스리랑카가 중국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을 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인도 주변에 남아시아 항구를 개발하는 이른바 진주 목걸이 전략의 요충지가 되겠다라면서 항구와 공항 건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도로망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번에 해외로 도피한 고타바야 대통령의 형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때 주로 진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의 차관을 도입했었습니다. 이게 부채의 덫으로 지금 도래에 지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항구는 결국 운영을 하지를 못해서 99년 동안 중국에 운영권을 넘긴 그런 상황이 됐고요. 굉장히 많은 거대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못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다 부채로 고스란히 잡히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을 때는 도와준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부채 가서 쓰라 그래 놓고 네. 지금 와서는 태도를 싹 바꾸냐. 뭐 이런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비판을 더 받는 게 라자팍사 가문이요. 자기네 그 정치적 기반에다 이 시설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아, 그것도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축출이 되면 네. 라자팍사 가문 족벌 정치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타밀족하고 굉장히 내전이 길게 이어졌잖아요. 26년이나. 근데 이 고타바야 대통령이 그걸 내전을 끝내면서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형도 대통령이 됐다가 자기도 대통령이 되고 동생은 장관이고 이런 족벌 정치를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20여 년간에 이르렀던 고타바야 그 라자팍사 대통령 가문의 족벌 정치가 이제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정치 상황 어떻게 변하는지 좀 저희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욱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신흥 국가들이 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스리랑카 위기가 다른 국가, 비슷한 국가의 경종을 울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에 차관을 많이 도입한 나라들이 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잠비아랑 레바논, 라오스가 지금 제2의 스리랑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도 지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IMF 총재는 신흥국의 3분의 1, 저소득국 3분의 2가 빚더미에 앉은 상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빌려준 중국, 주요 20개국이 부채 탕감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세계가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에 네. 그 7년도가 떠올라요. 그렇죠. 그때도 또 이렇게 신흥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우리한테까지 연쇄적으로 그렇습니다. 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걱정되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입니다. 사랑과 연애와 결혼이 각각 전혀 다른 상대와 이루어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연애하는 사람 따로, 결혼하는 사람 따로였던 시대. 바로 오래전 프랑스 사교계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로도 수없이 만들어졌던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 위험한 관계에서 이 아슬아슬한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인공들은 모두 평화로운 일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투르벨 부인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미움을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